비트코인 악재, 연준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연준은 돈을 찍어내는 역할을 하죠. 달러를 쥐락펴락,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한다 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더 알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축은 안 한다며 에이 이럴 줄 알았다. 밤새 난리통이었던 이슈를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두 번째, 오미크론 그 이상의 변이가 등장해도 FED는 갈 길 간다. 세 번째, 과거 테이퍼링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네 번째, 금리 인상 이후 긴축의 타이밍 또한 빠를 것이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계속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돈을 조이겠다, 유동성을 조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미크론이나 이런 변이가 오는 변수가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이런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얼마가 죽어나가든 간에 어쨌든 FED는 유통되고 있는 돈을 조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격한 반응이 나왔는데 계속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실 긴축을 안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도 알고 있다. 다만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으면 했던 거다. 긴축, 그 말이 결국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하지만 하나의 불확정 이슈가 등장했음에 긴장을 타야 한다. 그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산시장, 심지어 부동산까지도 떡상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걸 다시 정상화 시키려면은 긴축이라는 이 두 글자로 지금 이렇게 떡상한 모든 자산시장에 거품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단어죠. 그게 이번에 튀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저번 달만 해도 긴축 안 한다고 했을 때 휴 다행이다 싶어 슈팅이 나왔었는데 어제 등장한 긴축 이슈는 일정 규모 어떤 단서도 없다. 그냥 빠르다는 이야기뿐. 이런 게 더 무섭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반응을 위한 애매한 발표다. 더 조기에 또는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 이 수치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까진 당분간 시장은 또 한 번 약세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확정이다. 어쨌든 뭔가 애매모호하게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이런 상황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긴축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자산시장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죠. 그리고 지난번 발표에서는 긴축을 안 한다라고 해서 위로 상방으로 슈팅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긴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하방으로 흘러내렸다라는 겁니다. 양적 완화 규모를 매달 50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줄이겠다. 5분의 1로 줄인다라는 말이죠. 이런 문구가 나와야 어느 정도 운용사들이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신문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음봉, 파란 나라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뉴욕 FOMC 의사록의 긴축 우려로 하락, 나스닥 3% 하락 마감. 나스닥이 3%, 지수가 3% 빠진다라는 거는 개별 주식으로 치면은 정말 많이 빠진 주식도 있겠죠. 다만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2021년도 4분기 기업별 보고서가 나오는 몇몇 어닝 때가 아닐까 싶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또는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큰 돈을 굴리는 데서는 몸을 사릴 거고 어제도 자산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현물, 그러니까 주식 현물들은 상당량 정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쪽에서는 지금 팔아도 수익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 물리는 거랑은 조금 다른 입장이긴 한데 현재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는 거죠. FED의 걱정은 이게 아닐까. 당연히 천문학적인 부채도 걱정이겠지만 이건 그냥 깔고 가고 돈의 유통속도, 잠정 예측치를 들고 있지 않을까 싶다. 참고로 이번에 부채 한도를 못 늘렸으면 올해 1월 새해 기사로 미국의 디폴트를 볼 뻔했지만 그걸 15일 전에 12월 14일 부채 한도 조정이 통과되었다. 28.9조 달러에서 31.4조 달러로 부채 한도를 늘림. 어마어마하죠. 1조 달러만 해도 1000조가 되는 거니까 1100조가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M2 통화량이 작년 대비 약 30%가 더 시장에 흘러다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화폐의 속도, 유속이 더 느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흐름의 속도, 유속이 특정 지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멈추는데 시간과 돈이 겁나 들어가게 된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저성장 저물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M2 통화량이 시장에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면 유속이 느려진다라는 게 사람들이 돈을 더 안 쓰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그러니까 저성장 저물가가 되는 겁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물가도 떨어지는, 그래서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존버를 하면 돈의 유속이 떨어진다. 월급을 우리가 받으면 그걸로 밥도 사 먹고 옷도 산다. 그럼 식당 주인은 그 돈으로 식자재도 사고 가족들 생필품도 사고 영화도 본다. 내 월급 300만 원이 여기저기 돌면서 지속적인 소비를 시키게 되는데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식을 사고 집 사서 갚는 데 쓰고 코인 사고 이러면 돈이 안 돈다. 그래서 유속이 떨어지면 실제로 주식은 개떡상,
집값도 오른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미국의 화폐 유통 속도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동안 나스닥은 2009년 2월 저점에서 현재까지 무려 7.8배나 폭등했다. 주택 가격도 도시 기준으로 51% 상승했다. 이렇게 돈의 유속이 떨어지면 주식과 집값은 오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다 같이 부자가 되면 참 좋겠으나 집 가진 사람은 절반 정도다. 우리나라랑 미국도 대충 60% 정도인데 급등락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보니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자산은 몇 억씩 차이가 나버린다. 모두가 자가를 가지고 있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60% 정도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또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이겁니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옛날에 서울 집이나 아니면 지방의 이제 거점 도시들이 가격이 비슷했는데 결국 서울은 수십 배 오르고 지방은 몇 배 안 올라서 참 후회된다, 속상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듯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냐에 따라서 자산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코인도 무슨 코인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이 오른 코인을 잘 탔으면 더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잘 안 오른 코인을 탔으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좀 마음 아픈 이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죠. 당분간은 롤러코스터를 타야 한다. 일단 긴축을 하기로 했다면 랠리는 없다고 우리 머릿속에 우겨 넣어야 한다. 큰 손들도 돈 빼느라 랠리할 총알이 없다. 지금 호재가 나온다면 이건 하락 속도 조정이라고 봐야 한다. 운이 좋아 10에서 15%씩 오르는 코인을 내가 쥐었다면 그건 팔고 봐야 한다. 그리고 쉬었다가 다른 종목을 타야 한다. 기준은 개인별로 다를 텐데 이왕이면 일본 기준으로 대범하게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제부터 급등을 만들어낼 세력은 지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할 돈도, 매대를 유지할 돈도 없다. 게다가 경제 정책이 어떻게 속도를 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으로 매대의 벽을 장기간 세운다? 제정신이면 현물에서 그지 못한다. 다만 세력도 모르는 주사위 게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리플 소송. 합의를 통한 소송 취하가 아니라면 이런 단독 이슈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SEC는 모든 패를 닦아볼 때까지 못 먹어도 고를 외치는 중이고 리플 사는 저자세로 협상 테이블로 나가고 싶지 않아 하니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4월은 근거 없는 헛소리라 넘어가겠다. 제레미 호건은 리플 쪽 변호사죠. 변호사가 4월쯤이면 리플과 SEC의 소송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리플이 또 좀 들썩들썩했죠. 리플 커뮤니티와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레미 호건의 일방적인 피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이면 무조건 결과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고, 결국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더라도 만약 리플 소송이 리플의 승리로 끝난다 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 눌려있던 리플이 강력하게 튀어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변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그냥 코인 시장의 흐름에 따라다니는 코인들은 이제 비트와 전체적으로 시장을 잘 봐야 되고, 혼자 개별적으로 탁탁 튀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은 오를 때마다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래에 재미없는 내용은 패스해도 된다. 각종 유동성 자금 추가 편성이 없는 것을 보면 이미 긴축에 대한 부분은 9월부터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2021년 8월 말에 현재 잔고가 다 0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돈을 더 공급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미국 긴급 유동성 공급 기구의 성과 및 현황인데 잔고가 뭐 이제 0인 곳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2021년 3월부터 중단되었고 결국 8월 말 때는 잔고가 0이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들은 아직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 있지만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쏟아져 나오는 돈에 수도꼭지가 잠겨버리면 자산시장의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그리고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과거 원자재와 농산물은 고점 대비 이 정도 하락폭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2011년 양적 완화를 종료했을 때 라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 4월, 2012년도 4월, 그러니까 1년간의 비교를 하는 건데 은은 37.5%가 빠졌고 구리, 알루미늄 다 많이 빠졌죠. 그 중에 커피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커피는 이제 기호제이기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커피는 1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양적 완화의 끝은 이런 상품이나 재화에 낀 거품이 이제 빠진다. 그래서 이렇게 큰 낙폭이 생길 수 있다. 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은 좀 조심할 때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15년도 테이퍼링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선언했으니 이번 긴축은 적어도 매입 규모를 500억 달러 미만으로 줄일 생각인 것 같다. 설마 2010년도처럼 0으로 선언하진 않겠지. 2010년도는 유럽의 몇몇 나라가 부도날 뻔했던 거라 이건 특수 케이스로 봐야지. 그러니까 이때는 돈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유럽의 몇 개의 나라들이 부도가 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수도꼭지를 그냥 완전히 잠궈버린 거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축소해서 물을 반만 잠그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했다 라고 해요. 그래서 2010년도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풀다가 0으로 만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이걸 막기 위해서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냈는데, 그냥 갑자기 막아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쏟아낸 돈들이 전혀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조절을 해서 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코로나와 같은 특수적인 상황에 자산 시장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는 돈을 잃는 분도 계셨죠. 또 부동산부터 해서 정말 시끄러운 한 해였는데, 과연 2022년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희망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글로 쓰고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오를 거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당연히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반대로 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죠? 아무튼 지금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긴축으로 가면 이런 어마어마한 하락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하락률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대로 된 발표가 나와서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십시오. 아직 커뮤니티에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커뮤니티에 들어오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커뮤니티에 남겨주십시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능으로는 수량과 범위를 정하고 클릭을 하면 최대 40개의 주문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스프레드 기능. 스프레드는 거미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올라갈수록 주문 수량이 많아지죠. 그러면 체결이 되면 될수록 진입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같은 수량으로 거미줄을 깔게 되면 중간에 진입가가 형성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조금은 불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로직을 넣어놨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클릭을 하면 최신 호가에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주는 자동호가 기능. 자동호가 기능을 사용하면 누구보다 더 빠르게 현재 가격에 주문을 넣을 수 있고, 지정가로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수수료를 돌려받으면서 거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손절과 익절의 퍼센트를 정해놓으면 체결과 동시에 손절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스캘핑 모드,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 트레이딩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어 왔는지, 거래소별로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등의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기존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써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속도 때문입니다.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속도 비교 자료는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 프로그램 쓰면 뭐 해킹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고객센터 번호가 있으니까 운영시간 오후 3시부터 11시 시간 내에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키사 인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실 때 보시면 공급자의 HG 파트너스 회사명이 뜨니까 그 부분을 필히 확인하시고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친절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